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에서는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드립니다. 하루 한 분의 질문을 선정해 대답해드리는데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은 샵 0945 50원 유료 문자메시지나 팟빵 예스앤 무료 댓글로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 구수한님. 민선 7기라는데 그건 선거로 구분된다는 건 알겠는데 10하고 20하고 이건 무슨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쉽게 말하면 헌법을 개정하면은 10하고 20하고로 나눕니다. 다만 단순 헌법 개정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9차례 정도 헌법 개정했죠. 그렇다고 하면 90하고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 플러스 급격한 정치 상황의 변화 혹은 정치 체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4.19 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내각제로 바뀌었죠. 국무총리 중심으로. 그리고 유신헌법으로 바뀌고 또 50 체제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간선 대통령제로 바뀌고 헌법 바뀌고 또 87년 6월 혁명으로 다시 직선제로 바뀌고 이렇게 크게 헌법 개정과 정치체제 변화가 있어야 공화국의 넘버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계속 공화국이었는데 따로따로 넘버링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처럼 외국의 레이건 정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 이렇게 하자.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또 한 번 개헌이 되고 정치 선거제도 변화가 함께 있게 되면은 7공화국이 될 수 있겠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답변이었고요. 그러면은 3부 본격적인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번 주 개편과 함께 새로운 코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보수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이름하여 더 보수 코너 준비합니다. 중년 보수, 청년 보수 두 분 모셨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이준석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차명진 전 의원 중년 아니고 장년 보수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네. 중년으로 쳐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준석 의원 러시아 갔다 왔다는데 왜 갔다 오셨어요? 축구 보러? 아니요. 축구 하나도 못 봤고요. 실제 TV도 안 나오는 곳에 갔는데 네.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 횡단열차 한번 타보러 갔습니다. 어떻든가요? 사왔습니까? 근데 이게 한 번쯤은 타볼 만한데 7일 동안 기차 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책을 한 4권 들고는 다 읽었어요. 그거 있잖아요. 3등석 1등석이 나눌 거 아니에요. 3등석은 가면은 경험해보면 이제 발냄새 때문에 잠 못 잡니다. 그래서 만인의 발냄새를 다 맡으면서 이렇게 가게 돼 있고 2등석부터는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서 몇 등석 탔어요? 절반은 3등석 절반은 2등석이 탔어요. 3등석 탔어요? 네. 쉽지 않았겠네요. 장난 아닙니다. 3등석. 잠깐만 이게 연습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겁니까? 시작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네. 자, 차명진 의원님은 요즘 방송을 통해서 자주 뵐 수 있는데 그 지방선거 때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도우셨죠? 2개 했습니다. 지역구 선거도 하고 김문수 서울시장 선거도 돕고. 네. 김문수 시장하고는 뭐 예전부터 오래된 인연이 있었는데 네, 이번 선거 그렇죠.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김문수 입장에서는 제가 솔직히 보면은 사실은
얻은 것만 있었죠. 정치인은 선거에 나가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상당한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말 못하면은 정치인은 상당히 힘들어하니까 이게 이제 선거를 통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일단 성과고, 그 다음에는 뭐 대구에 내려가서 상당히 이제 어려웠죠, 솔직히. 여러 가지 이제 억측에 시달렸는데 이번에 당을 위해서 몸을 던졌다는 명예 회복도 했고. 예. 그리고 또 3등할 줄 알았는데 2등한 것도 사실은 본인한테 상당히 이제 득이었죠. 그렇지만은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내려가서 패하고 서울시장에서 패하고 연속 이렇게 패했으면은 앞으로 정치 행보에 조금 먹구름이 들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뭐 정치인이 다 이기면은 좋지만 꼭 그 이기는 것만 또 능선은 아니에요. 이렇게 일정하게 본인이 어떤 선거에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고, 물론 이기면 좋지만 또 이렇게 앞으로 또 이길 수 있는 가망성 이런 걸 보면은 또 그것도 성과인 겁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오고 또 선거제도 개혁도 들고 나왔는데 지금껏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일 때 선거제도 바꾸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호응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개헌 카드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에 하자 했는데 그것도 호응 안 했고, 갑자기 스탠스 바꾼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라기보다는 뭐 제가 볼 때는 예정된 코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정치인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분명히 자기의 어떤 정책 입지를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죠? 사적인 목적이. 그러나 정치는 동시에 반드시 명분을 이제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개헌 얘기하는 게 명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2달 전만 해도 지방 분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 필요성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2020년 총선 때도 이대로 가면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선거구제도 바꾸자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보통은 정당이 소선거구제에 자신이 있을 때는 개헌을 하자는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소선거구제에서 좀 자신이 없어진 거 아닌가라는 분석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그런데 우리가 개헌을 항상 다루다 보면은 선거제도 건드리면 무조건 개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개헌이 뭐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고, 다만 이제 김성태 대표가 말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위치인가. 이 대표 권한 대행이라는 거는 비대위원장이랑 또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쨌든 당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그것도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당내 정치를 위한 스탠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방금 이수기 의원처럼 개헌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에 약간 뭐 정의당 쪽에 주기차게 주장했던 4인 선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미온적이었던 그런 전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선거구제에서 유리해진 정당은 개헌은 적극적으로 안 나섭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도 적극적으로 안 나서기 때문에 저는 해놓은 말이 있어서 하는 척은 할 텐데 실제 되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구제 개편은 뭐 모든 정당이 바른정당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하고 있지만은 이게 아니 그러면 모든 정당이 화장실 갈 때 하고 다를 때 다르면은 결국은 끝까지 소선거구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아예 제가 봤을 때는 국회에 맡겨가면 될 일이 아닌 게 우리 학생들한테 입시제도 정하라 그럴 때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하라 그러면은 다들 내 아들이 대학 가는 제도를 원하지 누가 그걸 제도된 걸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뭐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맡겨놓으면은 이거 답 안 나옵니다 이거. 그런데 선거제도나 개헌 문제는 물론 이제 이 정치인들이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논리상으로 순수하게 논리상으로 얘기하면은 또 안 맞는 것 같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궁극적인 어떤 입법권은 정치인들한테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전망을 놓고 볼 때 지금 이제 현재 이 시점에서 시간이 안 흐른다면 지금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대로 민주당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소선구제가 유리할 거기 때문에 안 들어줄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전국의 흐름을 보면 민주당에 있는 분들도 다 선수인데 지금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을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좀 또한 이제 분명히 현재 민평당이나 바미당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든 현재 이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어떤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지 않으면 현재 지금 이렇게 자꾸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것을 극복할 수 없고 또 마침 또 한국당도 이렇게 보면은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선거법 개정과 아울러 어떤 권력구조 개편하는 개헌을 하자.
라는 얘기가 나온 마당에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하면은 민주당도 받아줄 수 있지 않나 또 예. 저는 그게 또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승자는 자유한국당밖에 없어요. 이번에 보면은 구의원 선거들 대충 보면 기초의원 선거에서 3인 선거구 중선거구제 해도 보면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은 수도권에 안에서 몰살당했거든요. 보면은. 거대 양당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제도 변화로 인해서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자유한국당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대선거구로 바꾸면은 또 역시 자유한국당이 가장 이득을 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국민들 그렇진 않아요. 예, 중대선거구제를 바꾸면 제 소선거구제가 승자 독식형인데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저는 이제 제가 소속이 자유한국당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바꾸면은 소위 말하면 이제 중간층 또 어떤 내지는 제3당 지지층이 일정한 부분 좀 선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그 소선거구제 하에서 그 비례대표가 부과돼 가지고 거기에서 그 비례대표 얻는 수보다 저는 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글쎄요,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1, 2번 거대 양당이 또 인지도 높은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국민들 여론조사 보면은 소선거구는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는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지금의 비례를 이런 주장이 많던데 이건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뭐 소수 정당의 진입 자체를 좀 어떻게 보장해주자는 취지에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선거 결과 보면 그렇게 이번에 뭐 지방선거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3당 4당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진 않기 때문에 제도가 변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비례 의석 이상의 의석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얻을 수 있겠냐 했을 때는 저는 그건 약간 회의적입니다. 어차피. 그 자유한국당 소속계 차명진 전 의원이 나왔으니까 비대위원장 누가 되는 겁니까? 비대위원장이요? 예. 다음 주쯤에 결정한다던데.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물밑에서 얘기되고 있고 뭐 일정한 부분 뭐 거론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조만간에 결정이 되겠죠. 근데 하여튼 저는 뭐 기본적인 생각에 비대위원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막바로 전당대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혹시 비대위원장을 하더라도 좀 외부 사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오늘 제가 그 안상수 주비위원장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발 외부 사람 좀 하지 마십시오. 그 외부 사람 와가지고 당을 사장도 모르고 당에 대한 애정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당의 비상 상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런데 제 생각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외국 사람 누구 뭐 이렇게 몇 분 거론되긴 합디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이름 나온 사람들은요 다 아닐 거예요. 김병준, 뭐 이회창 뭐 이렇게 나오던데. 딱 봐도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보면은 결국엔 서울시장 후보 고를 때 김문수 지사 끝까지 얘기 안 하다 막판에 나왔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앞에 홍정욱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름은 거론하고 당에서 모셔가려는 모양은 취했지만은 정성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뭐 올려먹고 말려 말하라 뭐 이런 취지로 그냥 사람 그냥 침만 발라놓은 그런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비대위원장 이름이 지금 나오는 분들은 만약 진짜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잘 키워내고 싶은 비대위원장이라면은 이렇게 이름을 그냥 지나가듯이 흘리지 않습니다 보면은. 글쎄, 하여튼 만약에 현재 거론되는 분들이 중에서 안 나오면 제가 볼 땐 이것도 예의가 아니에요. 비대위 준비위에서 아무나 이름 이렇게 거론돼가지고 하다못해 무슨 뭐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관까지도 나오는 정도면 저는 상당히 이게 좀 성의가 없고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뭐 누구죠? 히딩크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게 지금 남 비상 상황에 처했는데 누구 흔드는 건지 그런 얘기가 또 통하는 이 사회가 참 저는 한심스러울 정도로 한국 땅이 참 많이 망가졌어요. 그죠? 일단 그 이름이 나온 사람이 언론에 김항식 전 총리, 김종인 전 의원, 박관용, 김영호, 정우화 국회의장,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국종 아주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 오르내리는데 이런 명단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흘러나온 겁니까? 아니면 언론인들이 자기들이 추측해서 쓰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물어봤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안상수 주비위원장한테. 그런 사람은 도대체 왜 나오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내부에서 어떤 생각 없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긴 한다. 그럼 일단 회의 때 한 번씩 거론은 되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뭐 무슨 위키에 있는 임명 녹화 한번 읽어보는 거 아닐까 그냥 근데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차민희 전 의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전당대회 바로 갔으면 좋겠다. 또 외부 인사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런 얘기 듣지 않을까요? 또 반성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듣지 않을까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는 그 어떤 밑에서부터의 힘으로
바뀌는 거지. 그게 무슨 하늘에서 누가 뚝 떨어져 가지고 바꾸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게 저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보고, 물론 밖에 있는 분들은 너희들은 그 밥에 그 나물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마 저는 밑에서부터 위로 힘이 올라가면은 거기서 변화의 동력들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비대위 했을 때는 진짜 비대위가 할 일이 딱 4달치가 딱 짜여 있었거든요. 예. 뭐 공천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비대위원장 오면 뭐 해야 되나 싶은 게 저는 생각이 드는 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색내는 거 외에는 별로 할 게 없다. 예전에 이게 딱 어느 시점이었냐면은 지난번 임명진 위원장이 오셨을 때 임명진 위원장이 원래 추상 같은 분으로 유명했는데 딱 봤을 때 일정표가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더니만 당명 바꾸고 그냥 끝났잖아요 보면은. 그런 것처럼 어떤 인적 청산이 이런 거 하기에는 지금 뭐 총선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불가능하다. 저도 동감하는데요. 네. 아니죠. 비대위원장이 예. 예컨대 비대위원장이 제안해서 당원 당규를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예컨대 이제 지난번에 임명진 위원장이 이제 어떤 특정 의원을 당으로부터 추출할 때 당원 당규상에 어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진짜 지금이 비대위 비상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원 당규를 바꾸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추인을 받지 않아도 어떤 특정 정치인을 추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비대위원장의 힘이 막강해지는 거예요. 아니 당연 당규로 비대위원장이 바꾼다고 하는데 그거를 의원들이 안 받아들이면 그만 아닙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당원 당규는 저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국위원회에다가 이제 해부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 당이 현재 같이 비상 상황이라는 거를 동감한다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비대위 물론 이제 지금 그 이준석 의원 얘기대로 예컨대 이제 공천이 임박해가지고. 그렇죠. 어떤 공천권을 주게 되면 더 강하지만, 비대위원장이 이제 꼭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파격적으로 하면 가능한데, 그거는 뭐 제가 볼 땐 좀 두고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준석 의원 말에 동의한다는 게 뭐냐면,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하고, 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하고는 지금은 완전 다르다. 공천권이. 그때는 공천권을 지고 흔들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꼼짝 못 하지만, 지금 뭐 비대위원장이 공천권이 있습니까?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히려, 당 내부에서 더 분란이 가중할 수 있고 휘둘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친박하고 비박하고 분명히 지금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비대위원장 선임이 오래 걸릴 일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뭐 사람 명단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갑자기 김성태 대표가 그런 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 비대위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비대위가 2번 차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뜨는 비대위는 무조건 이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다들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A라는 인사가 있어요. 근데 친박이 추천해서 A라는 인사가 됐다. 그러면은 비박이 줄기차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 사람. 만약에 반대로 돼도 만차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비대위는 엎어진다는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서로 그 가족으로 가면 호박폭탄 던지기 하잖아요, 보면은. 그거 지금 서로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돌리기. 우리 프로그램에 나왔던 여러 의원들, 뭐 여당 의원들도 그렇고, 야당 의원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면 황홀 탈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질문하면 다들 일단 버려야 된다, 기득권을. 그래서 현역 의원, 저는 불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어떻게, 의원님, 현실성이 있을까요? 뭐, 저도 거기에 동의하죠. 왜냐면 동의합니까? 내가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거 이제 보면은 실제 지나온 과정을 보면 현역 의원들이 친박이나 비박이나 다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그 당원들의 마음을 상처를 많이 줬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뭐 다 던졌으면 좋겠는데 뭐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두 분 더 옳은 말씀하셨듯이 비대위원장 아무리 센 사람이 와도 현재 상황에서 당에 무슨 뭐 공천권을 쥐인 것도 아닌데 당을 이렇게 방향을 완전히 틀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듯이 현재 그 현역 의원들이 이제 나 공천을 안 받을래 얘기하는 얘기는 거의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떤 그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도도한 흐름. 예. 그죠? 한국당이 어떻게든 바뀌어야 되겠다. 특히 거기에서 중요한 건 인적 청산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바깥에서도 그렇고 당의 그 내부에서도 어떤 이 실제 이제 20만 책임 당원 중심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많이 반영될 거다. 그래서 다음
이번에 아마 의원들이 알아서 그만두지 않더라도 사실 다음에 어떤 공천할 때 상당한 그 자리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역 의원들 특히 김성태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뭐 밑으로부터의 공천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속을 뒤집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구에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공천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 당 내부에서 의원들 스스로 책임져야라는 의견이 많다고 하는데 나 빼고 다른 의원들 책임져라. 보통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아니면 정치인들도 사람이니까. 이게 분명히 나중에 가서 100% 불출마는 안 나올 테고 뭐 그렇죠. 컷오프 30% 하겠다 이런 거로 나올 텐데 그 명단에 안 끼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 좀 지난 얘기지만은 차명진 전 의원 나왔으니까 김근식 교수 차명진 전 의원 문자 뭐 이건 뭐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김근식 교수 측에서는 저 차 전 의원이 언론 프레이에서 일부러 흘렸다 언론에 이렇게 주장해서 발끈했다던데. 그건 좀 사연이 있는데 원래 이제 김근식 교수가 유탄을 맞은 거예요. 처음에 안철수 후보 쪽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김문수 지사하고 친하니까 저를 만나서 이제 단일화 하자라는 제안을 했어요. 근데 단일화 하자는 제안이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솔직히 이게 방송 언어로 만나면 모르겠는데 가당치 않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2등 하니까 알아서 좀 드랍해달라 이런 식인데 자기가 2등인지도 모르겠고 자기하고 김문수하고 뭐가 같아서 김문수가 드랍을 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50% 지지받다가 5% 지지받는 박원순 시장한테 그냥 이렇게 자기 후보 자리를 내주듯이 이 후보라는 자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김문수를 대신해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러려면 차라리 합당을 해라. 합당을 해라. 그랬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타일르고 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를 만났던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계속 우리 김문수 캠프 쪽에 그 밑으로 해가지고 단일화를 자꾸 하도록 하는 거예요. 특히 현역 의원, 힘 있는 현역 의원을 통해서 그 현역 의원이 생각이 뭐였냐면은 이번에 김문수가 안철수하고 안철수한테 양보를 하면 다음에 합당할 때 김문수만 받아들여줄게. 또 이런 식으로 안철수 쪽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그대로 현역 의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위험하다 해서 우리 그 카톡방에다가 이런 단일화 논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단일화 논의를 주장하는 현역 의원들이 오면 흔들리지 마라. 라는 차원에서 올렸는데. 캠프 카톡방입니까? 캠프 카톡방에다. 실무자 카톡방이에요, 그것도. 아니, 저는 노원병에서 열심히 인사하고 다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흉계를 꾸민 자들이 우리 당에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근데 선거 결과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2등이 아니었네요. 그런데 본인이 계속 2등이라고 드랍하라고 했었던 거네. 안철수 전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는 선거 기간 동안 이준석 위원이랑 안철수 전 대표 뭐 좀 껄끄러웠죠? 선거 기간 중에는 오히려 좀 모르겠는데 선거 전에도 그랬고 선거 끝나고 나니까 뭐 안철수 대표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지지자랑 측근들 그룹에서 자꾸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사과하라는 거냐고 했더니 공천 갈등을 야기한 죄 이거라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100% 뒤에서 들이받은 후방 충돌이거든요. 이건 보험사 가면 0대100 나옵니다. 이거는. 근데 내가 뭘 사과해야 되냐라는 입장인데 그것 때문에 한동안 좀 고생하고 아직도 그런 주장에 시달리고 최근에는 안철수 후보 지지자 클럽에서 저한테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뭐지 이게? 그러니까 저기 보면 바른미래당이 내가 볼 때는 오래 못 갈 것 같아. 자유한국당이라 신경 쓰세요. 아니 조금 아까 자유한국당 얘기 시끄러워. 나도 바른미래당도 얘기 좀 합시다.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에서도 3등,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3등. 그래서 정계 은퇴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저는 정계 은퇴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공개적으로 정계 은퇴는 하면 안 된다. 아니 정계 은퇴라는 게 솔직히 뭐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선언도 아니고 대한민국 그거 번복한 사람도 얼마나 많으며 정계 은퇴는 나중에 그냥 할 수 있는 가벼운 선택이고 그 전에 당을 수습하는 것부터 어떤 좀 나서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생략되고 이제 미국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좀 말이 많았던 거고 요즘은 좀 챙기고 나는 모습 보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차 전 의원은 이 바른미래당이 쪼개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지금 하는 걸 보면 그래요. 제가 저는 원래 처음부터 안철수의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줬는데 한국이 이제 뭐냐면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너무 소위 말하면 적대적 공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중간당이 좀 있어야 되겠다. 다만 제가 볼 땐 그게 쉽지 않을 거다. 너무 단기에 성과를 보려고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뒤에 얘기는 안 들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한국당 밀어내고
제2당이 돼보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좌충우돌 왔다 갔다 하고 자기네들 안에서 또 갈등하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너무 조급해하면서 오늘날 이 지경에 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뭐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저 모습을 보면은 좀 오래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안 될 각오를 하면서 상당히 한 10년은 목표로 해서 가야만 제가 볼 때는 바른미래당은 빛을 볼 것 같은데. 저만 그런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보면은. 요즘 당에서 보면 또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노선 투쟁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번에도 보면 뭐 개혁연대에 동참한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원래 우리가 처음에 표방했던 게 협조할 건 협조하고 아닌 거 아니라고 하는 게 이제 제3당의 역할인데 그거 벗어서 연대하자는 거 뭐 연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당내에. 그럼 그건 원심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2020년 총선 어쨌든 2년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보수당의 미래를 보면 좀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의 미래 어떻게 하면은 다시 한번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얘기를 앞으로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의원, 이준석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4부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으로 돌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크,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제가 모르는 게 없다고 경제 분야도 잘한다고 했더니 오늘도 역시 그 분야를 들고 왔네요. 우리 PD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재정개혁 공관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뤄본 보유세 관련 개편 방향 검토된 4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얘기했죠? 그게 어떻게 오늘 발표 내용하고 일치했나요? 네, 지난 검토된 4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종부세 가표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10%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서 최고 세율을 2.5% 주택 기준입니다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의 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의 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는데요. 오늘은 일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5%죠. 5%씩 단계적으로 높이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구간별 세율로 따져보면 6억 원 이하는 현행 유지가 되는 거고요. 예. 그 이상은 비쌀수록 좀 더 많이 올려서 최고 세율은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고 세율이 2.5% 올리는 건데 94억 원 초과일 때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행대로 비교를 해보면요. 현행은 6억 원 이하가 0.5에서 권고하는 0.5 그대로입니다. 예. 6억에서 12억 사이는 현행은 0.75% 세율인데 이걸 이제 0.05% 올려서 0.8. 그다음에 12억에서 50억 사이는 1%에서 1.2%로 50억에서 94억 사이는 1.5%에서 1.8%로 그리고 94억 초과 주택에 한해서만 현행 2%의 세율을 2.5%로 올리기로 권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주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이 종부세라고 하는 게 세금 폭탄이다. 이 정도 수준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전혀 아니고요. 지금 오히려 이거를 증세라고 불러도 되는 것인지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에서 1.2%, 그러니까 0.2 올리고 이랬으니까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 부동산 보유세나 종부세를 이제 매기는 이제 나오는 과정을 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공시지가는 한 60%에서 그렇죠. 50% 정도 되니까 이게 공시지가를 6억 원이라고 치면 됩니다. 6억 원이라고 치고 근데 여기에 오늘 얘기가 나왔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근데 주택은 60%, 토지는 70%, 종부세는 80%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6억 원에다가 0.6%를 곱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6억 원 이하 집이니까 이 0.5를 또 곱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한 100 몇십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종부세가 지금 80%인데 0.8을 곱하는 거를 내년에 0.9, 그 이후에 1에서 1까지 이제 4년에 걸쳐서 0.5씩 올려서 그러니까 0.85, 0.9, 0.95, 1로 이제 4년에 걸쳐서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율을 조금씩 더 비싼 집일수록 조금씩 더 누진해서 더 매기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요. 예. 예. 이 공시지가가 이렇게 현실화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에서 100%로 올리고 뭐 이거 세율을 0.02%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세금에 거의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뉴스를 보시면서 아마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공시지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죠? 공시지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이죠. 근데 이제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뭐냐면 이 공시지가대로 간단히 얘기하면 이 공시지가대로 세금을 매기지도 않고 여기에 특정 비율을 곱해서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계를 지금 설정한 거거든요. 이 공시지가를 바로 올리겠다가 아니라 공정가액 비율을 올리겠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뭐 이렇게 한 거는 증세를 하되 그 속도를 최대한 적게 그리고 파급이 적게 설계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다. 지금 2016년 통계를 보면 10년 사이에 부동산 자산이 75%나 불어났다. 그런데 같은 기간 국가가 거둔 종부세는 11% 줄었다. 이게 결국은 공시가격 현실화 못해서 그런 건데 꾸준하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공시가격 현실화하자. 지금 계속 아까 얘기했습니다. 60% 정도 되는데 80이나 90%로 올리자. 실제로 실거래가가 하고 그 공시가격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냥 이걸 이대로 두면서 그냥 가냐. 그리고 아까 김한 기자가 발음도 잘 안 됐던 뭐예요? 공정시정가액 비율. 그걸 왜 하냐고. 그건 이명박 때 만든 거고요. 그걸 왜 아니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려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는 있죠. 그러니까 시장 거래가로 세금을 과세를 할 경우에 갑자기 주택이 폭락하거나 이럴 경우에 완충지대 없이 세수 문제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가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삼지 않고 그거를 과세 표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그 공시 가격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동산 자산 총액이 1경 713조억이에요. 10년 동안 75%가 불어났고 이 기간 동안 이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이 그 일반적인 부동산 수익률인 5%로 계산을 해도 500조 가까이 달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기업이든 법인이 500조를 벌어들인 거예요. 근데 이 500조를 벌어들인 것을 놓고 이 지금 권고된 세율안을 할 경우엔 한 연간 1조 정도의 그 세금이 증가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됐는데 그러면 결국 500년을 걷어야 지난 10년치를 거둘 수 있다라는 단순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현실과 뒤떨어진 게 뭐냐. 뭐 주택이야 우리가 특히 아파트는 60% 뭐 65% 이렇게 됩니다. 근데 토지나 빌딩으로 가면 30% 40% 이렇게밖에 안 돼요. 절반도 안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종로구에 있는 더 K 트윈타워 7,100억에 매각이 됐는데 공시지가는 10%인 867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차이에 있는 세금은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이죠. 또 더 심한 거는 아이콘 역삼 강남구 1,030억에 매각됐는데 역시 공시지가가 229억. 이런 식으로 된 게 너무 많다. 특히 토지. 그러면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는 60%까지 하고 토지나 빌딩은 10%, 20%, 30%로 하고. 이거 분명히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공시지가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역대 정부가 굉장히 부담을 가진 건 맞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대다수 중산층들이 그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낀 거고 그래서 공시지가는 건드리지 않고 공정가액을 지금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올리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처방이 안 되고요.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은 평균적으로 요 몇 년간 공시지가가 한 매년 5%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를테면 작년, 재작년에 집값이 거의 뭐 많이 오른 데는 20%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내후년에 그럼 20%를 올리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점점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가가 오르는 만큼 아니고 꾸준하게 5% 정도씩만 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공정과세 문제뿐만 아니라 빈부격차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정부가 이거를 손을 대야 될 시점이 온 게 아닌가 지금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세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 사실은 뭐 집이 뭐 10억, 20억짜리 집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 하나도 없고 그것만 갖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1년에 얼마씩 내라고 하면 부담이 되는데 이 세 채 이상 집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 자산 불리기 위해서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다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데 두 채도 아니고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 방안 이건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예, 추가 과세 방안을 검토하라고 이제 권고를 한 거죠. 검토하라고? 예. 정부의 이제 이건 권고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하고 특별히 어떤 안이 지금 마련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부동산 다 보유자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현 정부의 시각인 거죠. 예. 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전세는 전세인데 고가 전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9억 보증금 9억이 넘는 전세. 근데 뭐 9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전세 사니까 이분들한테는 세금이 없다고요. 그렇죠. 뭐 보유세라든지 종부세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지방에 뭐 6억 원 이하 혹은 한 7억 6억 이상 돼서 7억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이거 9억 넘는 전세 사는 거라고 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죠. 이른바 이제 고액 전세들이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데 전세는 웬만한 뭐 지역의 집 두 채, 세 채 가격이어도 보다도 높은 경우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사실 공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법제의 미비들이 발생을 하고 그것들이 케이스마다 다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 이 문제 또한 이 종부세 논란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 사실 정부가 이 부분도 못 건드리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전세에도 세금을 매긴다 이런 제목들을 언론이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또 하나 이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요. 뭐 종부세 같은 경우에야 그 집이 고가집이 없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지금부터 말할 경유세. 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직접 피부로 와닿을 겁니다. 특히 트럭 같은 거 모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생계형으로 그 차를 모으는데 거기에 경유세를 올리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경유세 인상 방안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특히 미세먼지 유발 주범 중 하나가 오래된 경유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유세를 올리면은 경유차를 안 탈 테니까 그러면 줄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글쎄 박근혜 정부 때 담배 값을 올리면은 담배를 안 피울 것이다. 네. 이래서 올렸는데 그 말짱 도루묵 됐거든요. 과연 경유세를 올려가지고 미세먼지를 차단하겠다. 이게 먹힐까 안 먹힐까? 일단은 그 시나리오를 좀 보면은요. 예. 경유세를 올린다고 해서 미세먼지 감축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경유세는 좀 복잡한데요. 사실은 그 한국에 있는 제도잖아요. 이게 해외 나가면 휘발유 가격이 더 쌉니다. 경유 가격보다 미국에 저는 좀 있어봐서 하는데 더 당연히 그리고 그 트럭 같은 것도 휘발유로 몰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한국만 이렇게 특수한 지금 제도가 있는 건데 직접적으로 그런 사업자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경유에 대한 혜택은 이런 세제 혜택은 좀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거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운수 사업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다른 방식으로 쿠폰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또 주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검토돼 왔거든요, 실제.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전체적으로 방향이 맞고요. 또 하나 이제 예전에 그 경유차가 급증하게 된 거는 이명박 정부 때 클린 디젤이라는 정책으로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이거가 이제 많이 팔게 이명박 정부가 했거든요. 그때 좀 부작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서 참 만악의 근원이 아닌가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그리고 이게 뭐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인 효과에 비해서 경유세를 매긴다라는 거에 조세 저항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거기 너무 많은 간접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것의 일환으로 이 경유의 가격을 조정한다거나 이걸 이제 세금분으로 보존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 자체가 또 여러 가지 정당성이나 추진 과정의 합리성의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내년 7월쯤 공개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이제 권고를 한 건데 밝힌 건데 이러면 이 논의는 이 자체로 좌초될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조세 저항이 엄청나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를 같이 발표한 게 오히려 이 부동산세에 대한 시선을 좀 돌리기 위한 것인지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도 떨어지고 그렇다라고 해서 논의해서 이것이 추진된다고 해도 효과도 떨어지는데 왜 이거를 같이 발표했는지 그것도 좀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저항이 올 수 있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경유세 올린다고 아까 얘기한 화물차 트럭 기사들 일본이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SUV가 한창 유행이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또 그 SUV를 샀잖아요. 네. 갑자기 또 그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친환경이라고 그래갖고 예 그걸 막 쿠폰도 주고 그랬어요. 그 공영주차장 이런 데 할인 혜택도 그렇죠. 주고. 네. 그리고 지금 와서 경유를 휘발유보다 더 비싸게 받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 경유차 자체가 중고차 시장에서 굉장히 또 하락할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만만치 않은 건데. 만일 정말로 그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보다 더 높게 받아가지고 경유를 이제 더 이상 안 떼게 하는 미세먼지 효과가 있다면은 모를까. 아까 그 말씀대로 올리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다. 시나리오 상으로 보면. 예. 라고 한다면 굳이 올릴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세수 확보를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세수 확보를 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예.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필패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세금 인상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가능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세 개혁을 해서 부의 불공정, 재분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뭐 선거 기간 때마다 논의하고 있는 이제 복지를 확대하는데 세금을 쓰겠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증세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 없이 이런 목적 중심으로 또 어떤 아이템 중심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때그때 맞는 임기응변식의 대처를 하면 그 모든 사안들이 다 조세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금 문제는 못 건드린다. 이런 인식만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계속 그런 방식으로 실패해 왔습니다. 뭐 아까 담배에 대한 세금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증세 문제를 정면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간접세 비중을 늘리면 조세정은 당연히 늘어나고 세금을 내는 것이 뭔가 부족한 행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손해보는 일, 이렇게 인식이 되면 영원히 이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좀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청취자 질문, 문자, 9372님. 고가 전세 보증금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세금을 지금 세법으로는 물릴 수 없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주택을 보유하거나 그런 보유세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게 주택 보유세인데 이거는 해당 항목이 없기 때문에 세법에 아예 새로 그러니까 세법을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아까 강남 3구에 몰려 있는데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금을 좀 덜 내기 위해서. 예. 근데 이것도 글쎄요. 전세 사는데 왜 세금을 물리냐 뭐 이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워낙 소수니까 9억 이상 전세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한 정의를 바로잡으려면 아까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그 건물들에 대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게 사실 세수 증가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그 대상자가 명확하게 기업이라든지 법인 중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부자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는 개인하기보다는 기업이나 법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현실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텐데 그러면 사실 일반 주택 1주택 가진 국민들이나 뭐 소형 주택을 가진 국민들의 세부담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논란도 당연히 건너갈 수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정면으로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또 지난주에도 살짝 언급했습니다마는 근로자 중 세금 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계층. 지금 보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자 증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부세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쭉 얘기했었는데 그것 말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라는 명제를 쫓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근로자들 중에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48%입니다. OECD 국가, 같은 OECD 국가인 영국의 16배나 된다.
미국의 35.8%나 높고 여러 가지 하여튼 굉장히 높은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정부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못 건드린 이유는 역시 조세 저항입니까? 조세 저항이죠. 그러니까 오늘 발표난 것 중에 좀 그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 금융소득, 임대소득이나 그 금융소득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하던 것을 이제 1,000만 원으로 내리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해외에는 예를 들면은 미국에는 없어요. 금융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거는 다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세율을 38%에서 뭐 40 몇 퍼센트, 42%까지 매기는데 한국에서만 2천만 원 이하의 그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에서는 14%만 매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특혜죠. 특혜 일종에 보면.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2천만 원을 1년에 금융소득으로 벌려면은 쉽게 얘기하면 1% 금리 1%를 하면은 은행에 20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 20억 원 자산가한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세제 혜택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과하니까 10억 20억의 자산가를 20억은 너무 많으니까 10억으로 이제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예외 조항 자체를 없애는 게 맞습니다. 사실 너무 예외 조항이 많아요, 한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도 작년에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축소가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라디오에서 이 세목들이 읽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예. 일반 국민들이 이 세제 개편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감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니 인구 절반, 소득자의 절반이 세금을 안 내는데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지. 거기다가 제가 아까 부자 증세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부자들은 왜 우리한테만 세금을 이렇게 과하게 물리라면서 반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서로 국민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강남 3구가 사시는 강남 3구에 사는 자산가들이 어쨌든 이 세제 혜택의 피라미드에서 정점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인데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뭐 관훈저널에 등록된 언론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견 이상 언론인들 중에 40%가량이 그 강남 3구에 살고 있다. 국회의원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비중은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이 법의 이해관계를 누가 갖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가는가?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이 증세 논란이 나올 때마다 세금 폭탄이다. 부자는 뭐 죄를 저지른 거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상상 속의 논쟁을 계속 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면 결국 그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개입과 감시가 필요한데 정부는 그 부분에 부담을 갖고 그러니까 무조건 증세를 하면 조세 저항에 휩싸인다. 이런 이제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공회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 그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헌재가 판결했을 때 그때 헌재 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강남에 되고 있었거든요. 예. 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예. 예, 그것도 그렇고 뭐 연봉 1억 고소득자 중에서도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여러 가지 면제해 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네. 실제로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다 합친 것보다 기업이나 법인들에게 특혜나 혜택을 줘서 지금 과세 구간이 낮은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네.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의 이종구 의원이 주장했던 거 연소득 한 2천만 원 이상 근로자들 한 달에 10,000원 정도 소득세 내면 어떠냐 이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하면은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다는 말은 쑥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한번 해봤고요. 자, 청취자 9577님. 이번 종부세 개편하는 대로 된다면 세금 폭탄이 될 거다. 부채 많은 납세자는 부담이 더 커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팩트 체크 해주세요. 아까 전에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잠깐만요. 예. 9577님이 더 붙여서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 상승에 재산세까지 오르면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건드리는 거는 종부세 공정가격 그거고요. 지금 공시가격은 안 건드립니다. 정부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저는 지금 올려야 된다라고 그렇죠. 좀 현실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9억 원 이하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별 해당이 안 됩니다. 거의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시가 20억 원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의 종부세는 연 10만 원 정도 늘어나고요. 현재 내고 있는 거에 10만 원 정도. 그리고 시가 30억
예.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종부세가 한 100만 원 정도 더 늘어납니다. 지금보다? 예. 예. 현재 그러니까 한 564만 원 냈는데 102만 원을 더 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20억 정도 갖고 있으면 한 달에 10,000원 정도. 예, 한 달에 10,000원 더 내면 정도. 되고 예. 30억 이상이면 10만 원 정도. 예, 누진이니까. 예. 그러니까 부채 많은 납세자는 부담이 더 커진다고 하는 것은 약간 모순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한 달에 10,000원 정도 내는데 그게 뭐 부채 비율 때문에 더 커진다고 하는 건 좀.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 20억 이상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한 월 연 10만 원 정도를 더 내는 이 세수 조정인데 이거를 갖고 뭐 누가 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덜 내게 된다 이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예, 무의미하죠. 네, 네.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0억 이상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뭐 공시지가 아니고 실거래가로 그 연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높을 거 아니에요. 따져보면. 네, 따져보면. 그러니까 뭐 우리 같으면 꿈도 못 꾸는 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달에 뭐 10,000원 혹은 5만 원 더 낸다는 게 뭘 그렇게 부담이 되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예, 또 YJ님, MB정부 때 노후차 교체하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풀었다. 정부가 그렇게 움직인 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스 배불리려고 그러진 게 아니냐. 특조기자 김한식 선생 얘기해 보십시오. 네, 뭐 다스가 상용차 부분에 시트를 만들긴 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그게 뭐 모두가 다스의 물량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다스가 혜택을 새 차가 나오면 새 시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 네, 혜택을 본 거는 뭐 분명히 있겠죠. 예. 특종기자 김한희 기자보다 우리 YJ님이 더 촉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잘 들었는데 이 경제 이야기가 어렵기도 하고 특히 세법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세금은 내죠. 간접세도 내고 뭐 지방세도 내고 교육세도 내고 부가세도 내고 다 내는데 이 소득세 부분에서는 안 내는 분들이 소득세를 안 내죠. 예, 소득세 부분에서는 안 내는 분이 많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큰 이파리 지옥 넘버 2님께서 표 떨어질까봐 증세를 못하는 거다. 이런 의견. 결국은 표입니까? 맞다고 봐야죠. 예. 네. 정민호님, 예스앱으로 세금 많이 내더라도 부자 되고 싶습니다. 예, 우리 모두 바람이죠. 바람이죠. 예, 세금 많이 낼 테니 소득을 많이 달라. 그 정부가 이번 대책도 아쉬운 게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높고 힘이 있을 때 증세와 복지와 한국 사회를 이 조세 개혁을 해서 어디로 끌고 가겠다라는 종합 비전을 좀 제시했더라면 생산적인 논쟁이 됐을 텐데 지금 너무 좀 지역적인 부분에서 수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한겨레신문 김만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